네, 그러면 그, 기본 설계의 그 후반부, 기본 설계 후반부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이 유튜브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은 그 기본 설계 후반부 1 품질 이야기라는 유튜브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본 설계 후반부 1 품질 이야기 이어서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결국 기본 설계 후반부 2에 해당되는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유튜브 동영상 기본 설계 후반부 1 품질 이야기에서 뭘 했는지를 잠깐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전에 품질 이야기 유튜브 강의에서 제품의 그 참된 품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때 기능이 변하지 않아야 품질이 좋다. 이 다우치 박사의 지론입니다. 품질은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고객 부담 사용료로 따지고 이 고객 부담 사용료는 기능의 저하량이 작을수록 고객 부담 사용료도 작다. 그러한 것이 참된 품질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한 대당의 그럼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는 우리가 소나타면 소나타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100만 호기까지 가 있다면 하나의 1호기면 1호기 제품이 출하부터 폐기까지 고객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할 텐데 그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 그 돈들이 각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창값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부담 사용료지만 측정은 불가능한 값이죠. 측정은 불가능한 값이지만 하여튼 그것을 합계를 내서 한 대당 평균 고객 부담 사용료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작으면 품질은 좋다. 고객 부담 사용 돈으로 따지는 거죠. 다우치 박사의 참된 품질은 품질 측정은 그래서 고객에게 제품이 인도될 때부터 시작이 되고 품질은 고객이 돈으로 측정한다. 제조업체가 규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객 부담 사용료에는 이 가동비, 보수 유지비, 자동차로 얘기하면 연료비, 정식으로 쓰려면 연료비가 필요하죠. 연료비, 이 보수 유지비도 당연히 고객 부담 사용료로 들어가는 것이지 꼭 수리 비용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수리 비용도 포함되지만 수리 비용이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들어가는 돈 다 포함해서 그래서 기능 변동량이 작으면 품질이 좋다. 즉 연료비를 얘기하면 자동차 연료비면 자동차의 연비가 출하될 때는 당연히 높아야 되죠. 출하될 때 연비가 높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건 요구 기능을 충족할 뿐입니다. 요구 기능을 충족할 뿐이고 그 높은 연비가 가장 좋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지 1년이 지나가지고 그 연비가 툭 떨어지면 기능 변동량이 커지면 고객 부담 사용료가 커지죠. 연료비를 더 많이 써야 되니까 휘발유 값을. 그러면 그럼 고객이 보고 이거 품질 나쁘다 판단하는 거죠. 품질은 고객이 판단하는 겁니다. 부담 사용료로. 자, 그렇다면은 품질은 돈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고객 부담 사용료는 우리가 S&B를 구하게 되는데 이 S&B를 구하면은 이 S&B를 크게 하면은 S&B가 큰 제품을 설계하면은 기능 변동량이 적고 기능 변동량이 적으면 고객 부담 사용료가 적어지고 그런 품질은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B와 고객 부담 사용료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번 강의에 다 얘기했고 저번 강의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객을 이해해야 된다. 고객이야말로 그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기능을 변동시키고 그러면서 또 기능을 변동시키는 주범인데 그 고객이 또 품질을 측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고객이야말로 그냥 품질은 고객을 떠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능은 왜 변동하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러면 고객을 이해해야 되는데 고객은 일단 다양하다. 자기 멋대로 제품을 사용하는데 그 고객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디파인을 했는데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을 말한다. 그 제품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다양하다. 이런 걸 설명을 했었어요. 이 유튜브 강의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품질 이야기라는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얘기한 게 열악성을 얘기했습니다.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그 제품이 생산되고 시험이 되는 공장 조건 환경보다 엄청나게 가혹하고 열악하다.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보다는 자동차가 사용되는 조건과 방법이 훨씬 열악하죠. 그리고 뭐 식당의 숟가락의 열악성도 얘기했었어요.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유튜브에 보시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 제조업체가 어떠한 제약도 가할 수 없다. 고객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고객 보고 뭐 자동차를 급가속하지 마라, 연비 떨어진다, TV 채널 자주 바꾸지 마라, 식당에 일하시는 분 보고 숟가락을 좀 살살 세척해라, 광택이 금방 없어진다. 이렇게 제조업체가 고객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열악하고 다양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상태의 기능의 변동량이 최소가 되는 제품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써봐라. 이 제품을 써봐라. 내 제품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절대로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니라면 기능이 변동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이건 천차만별의 고객 손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개발한 기능 시작품에 다양하면서 그리고 극단적인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직접 인가해서 기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얼마나 변동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팔아먹어야 된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품의 설계 변수 최저값을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 변수가 처음에 기능 시작품이 있으면 설계 변수의 초기값이 정해져 있죠. 그 초기값에서 기능 변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기능 변동량을 최소화될 수 있는 설계 변수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견실 제품 설계, 즉 다우치 방법론이죠. 뭐 견실 최적 실험계획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실험계획법은 너무 방법론적인 거고 다구치 방법론, 다구치 박사의 우선 품질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방법론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품질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에 그 후반부 1이라고 치면 여기서 기본 설계 후반부 2로 해서 다구치 방법론의 개론을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 공학 설계의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진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읽고 개념이라도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유튜브 강의로 해서 품질 이야기와 지금 여기 견실 다구치 방법론 개론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통한 견실 최적 설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다구치 방법론을 써서 견실 최적 설계할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기로 하죠. 근데 그 전에 다우치 박사를 한번 살펴보면 1924년도에 출생을 해서 섬유공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이 집안에서는 기모노 제조업을 운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리나가 제약에서 페니실린 제조 공정의 통계적인 실험계획법. 통계적 실험계획법은 그 전에 통계학을 하시던 분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통계적인 실험계획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통계학과에 가면 굉장한 수학적인 이론과 통계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통계적인 실험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인 실험계획법을 이분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통계적인 수단을 공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품질공학론을 개발을 한 겁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래서 뭐 다우치 방법론 견실 최적 설계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NTT 전기통신연구소에서 그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는데 이걸 단시간에 개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애트리라고 해서 애트리에서도 이 교환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 우리가 5G 뭐 이런 통신 기술이 쪽에서도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동경의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교수, 동경의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교인데 거기 교수로도 재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가가지고 아주 맹활약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다국지 방법론이 퍼져나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옛날에 보면 품질이 굉장히 좋다. 옛날 소니가 만든 뭐 그 여러 가지 그 조그만 녹음기라든지 뭐 일본 밥솥이라든지 여러분들 일본 제품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는 평판이 있었던 게 바로 다우치 방법론에 기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밍상도 4번이나 수상하시고 디트로이트에 회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2012년 6월에 일본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 견실 최적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만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이거는 뭐 실제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가상적으로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통카드 판독기를 한다고 치면은 판독기의 핵심 기능은 교통카드를 읽고 중앙 서버와 접속해서 카드의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변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판독기 개발하시는 분이 혹시 보시게 되면 오해할 것 같은데,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시나리오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대면은 이제 변제를 하는 건데,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목표값은 뭐냐면 여기서는 카드를 접촉하고 나서부터 변제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걸 변제 시간이라고 하죠. 변제 시간을 짧게 한다. 이게 이제 요구 기능이라고 치면은 그럼 기능 시작품이 완성됐다는 거는 시행 오차를 거쳐서 변제 시간을 최소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의 값을 드디어 선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기능 시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시행 오차를 여러 번 해서 변제 시간을 최소로 만든다고 생각되는 설계 변수들의 값을 초기값이라고 합시다. 이걸 선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 시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됐더니 삑삑 변제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예를 들어서 설계 변수가 8가지가 있는데 설계 변수의 초기값을 원형, 뭐 안테나 대표 크기는 150mm 이렇다고 합시다. 개인 값은 뭐 0.25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기능 시작품을 만들어서 변제가 훌륭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때 변제 시간도 가장 최소가 된다고 생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다 끝났는가 이거죠. 이걸로 양산 들어가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회사라면은 이 정도 기능 시작품을 만들어 놓고 변제도 잘 되고 하니까 그리고 변제 시간도 가장 최소인 거 걷고 최소인 것 같이 생각되고 양산 들어가면 되나요? 다 끝났나요? 교통판독기의 품질이 뭐죠? 어떠한 고객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제 시간의 변동이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변제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최소가 된 변제 시간, 그 변제 시간이 가장 좋은 상태, 여기서는 최소가 되는 상태, 변제 시간이 가장 좋은 상태로부터 변동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변동은 왜 일어나요? 고객 사용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끝났나요? 고객 사용 조건에서 얼마큼 변동하는지 봤나요? 즉 품질이 어떤지 봤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초기값, 설계변수 초기값을 자꾸 좀 튜닝을 해서 고객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제 시간이라는 기능이 가장 짧은 상태로 지금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상태의 가장 짧은 변제 시간이 내 변동이 적은 그런 설계 변수 값을 다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다우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제 시간만 최소가 돼서는 안 되고 다양하고 열악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최소가 된 변제 시간이 변동이 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상태의 변제 시간이 그러니까 변제 시간이 가장 좋은 상태, 가장 짧은 거죠, 여기선. 가장 좋은 상태에서 변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설계 엔지니어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도 어떤 판독기 설계 변수들의 값에서 변제 시간이 최소이면서 동시에 변제 시간 최소값의 변동이 최소인지 알아내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극과 극으로 바뀌어도 어떤 판독기 설계 변수들의 값에서 변제 시간이 최소이면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제 시간 최소값의 변동이 최소인지 알아내는. 이 기능 변동, 두 번째가 기능 변동량을 얘기하는 거죠. 변제 시간이 최소인 건 요구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극과 극의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아래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교통카드 판독기에 의해서 두 가지 N1 조건과 N2 조건 두 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도에서 습도는 0%, 임의 진동을 가하고 임의 노이즈를 가하고 이물질 두께는 5mm, 45도. 이 교통카드 대는 각도가 45도 삐뚤어져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카드 안에 이 이물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갑에다 대고 카드를 대면은 교통카드하고 판독기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판독기 개발 회사에서의 상황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건 상상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N2 조건은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변제 시간에 진동도 없고 노이즈도 없고 이물질도 없고 아주 제대로 됐고요. 접촉각도 제대로 됐고. 그러니까 N1과 N2. 그러니까 N2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고객 사용 조건이 변제 시간에 아주 좋은 조건. N1은 가장 나쁜 조건. 두 경우에도 변제 시간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N2일 때만 변제 시간이 짧고 이거일 때는 변제 시간이 길면 안 된다는 것이죠. 품질이 좋으려면 기능 변동량이 작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N1과 N2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재현을 해야 되니까요.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기온과 습도, 판독기가 받는 진동, 노이즈, 이물질, 각도 아닙니까? 이게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니까. 그리고 변제 시간을 측정해야 되니까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한 설비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제한되는 제한 설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어떻게 제한할 건가? 제한 설비. 노하우죠.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또 스타트업인데 판독기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도 개발해야 된다. 아주 골치 아픈 일이죠. 스타트업일수록. 그렇지만 이게 꼭 있어야지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난 리더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타트업 사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이게 개발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저거 개발해야 된다고 부하 직원이 그러면 야, 인마 바쁜데 이런 것까지 언제 개발하냐. 그러면 그 회사는 영원히 품질이 좋은 판독기는 개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상상을 해봤어요. 진동 발생 장치도 있고, 교통카드 읽어야 되는데, 여기 기능 시작품이 있고, 여기에 이제 매거진이 있어서 여기 카드를 끼워 넣어가지고, 이게 쭉 돌아서 여기 삑 소리가 나면은 되고, 여기서 리셋하고, 또 삑 하고 리셋하고, 삑 하고 리셋하고, 이물질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물질, 매거진인데 이 사이에 이물질을 꽂게 만들고, 여기 이물질이 있고 없고를 검증하고, 되는 각도도 뭐 0에서부터 90도 이게 매거진이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드럼으로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제너레이터도 있고, 노이즈도 있고, 히트 챔버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걸 히트 챔버 안에. 온도도 재현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드럼으로 만든 게 뭐냐면 변제 시간이 아니라 변제 시간 어떻게 재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돌려요. 삑 리셋하고 삑 근데 변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니까 이 드럼의 속도를 이제 점점 빨리 갑니다. 그럼 삑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빨리 했더니 삑 판독 오류가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RPM에서 멈추는 거죠. 그 RPM이 크면 클수록 변제 시간은 작아지는 거죠. 반비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재현 설비를 이용해서 변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드럼의 RPM 속도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RPM 속도, 오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그 RPM 속도. 그러면 RPM 속도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럼 변제 시간은 작으니까. 결국은 변제 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드럼 회전수를 측정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변제 시간 최소화가 아니라 드럼 회전수 최대화가 되는 거죠. 재현 설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드럼 회전수가 맥시멀 최대가 되는 이 판독기 시제품의 설계 변수의 초기값에서부터 이제 최저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재현 설비를 이용해서 드럼 회전수를 N1과 N2에서 N1과 고객 제품 극과 극의 N2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N1은 굉장히 나쁜 조건이죠. 변제 시간 기능 측면에서 N1과 N2에서 동시에 변제 시간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된 변제 시간의 변동이 작아야 돼. N1과 N2 사이에 작아야지 품질이 좋은 거예요. 각각 측정해서 그것을 각각 YN1, YN2. 자, 그럼 드럼 회전수를 하면 YN1, YN2라고 합시다.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품질이 좋으려면 질문이 YN1과 YN2는 최대인가? 최대여야지 되죠. 동시에 다 최대인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인가? N1과 N2에서도 N1이라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 N2라는 고객 제품 사용 조건에서 동시에 최대인가? 가장 좋은 상태인가?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품질이 좋으려면 YN1과 YN2의 차이는 최소인가? 그러니까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N1과 N2에서 변하더라도 드럼의 RPM, 변제 시간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변제 시간의 차이가 YN1과 YN2의 차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뭐예요? 기능 변동량이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기능 변동량이 이걸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품질이 좋은 제품이 설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 초기값에서 YN1과 YN2가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YN1 빼기 YN2 이 차이도 나오겠죠. 이 초기값보다 다른 값에서 가장 기능 변동량이 최소가 되고 이거는 여전히 가장 최대가 되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체계적으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우지 방법은 이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겁니다. 개념을 알았으면 이게 초기값이에요. 초기값에서부터 150mm인데 안테나 크기가
165, 135 이렇게 크게 작게 이제 레인지를 정하는 겁니다. 각각의 설계 변수 값으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설계 변수 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안테나 형상은 뭐 정사각형, 원형하고 뭐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건 두 가지만 하고 원형하고 정사각형을 해보고 나머지는 초입값을 중심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탐색 범위를. 그래서 이렇게 탐색 범위를. 이건 이제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완성된 기능 시작품이에요. 안테나 원형 150, 0, 요거예요. 요게 이제 기능 시작품.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시작품 2가 나올 수 있어요. 2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안테나 형상은 정사각형. 원형이 아니라, 이건 원형이었는데, 이건 정사각형이고, 150이 아니라 165고, 이거 상향, 0도가 아니라 상향 10도고, 이건 1.0, 이거는 1.0, 기능 시작품과 같아요. 1.0. 이거 안 바꾸는 거야. 이거는 샘플리션 10ms. 짧게 하고, 이거는 그냥 시작품과 같고, 게인은 이거 1.0.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시작품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작품 3은 이런 거예요. 시작품 4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작품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몇 개가 나오나요? 이런 시작품을 하면 이 조합의 수가 몇 개 있어요? 8개의 설계 변수에 대해서 2가지 경우가 있고 이거 3가지 경우가 있고 이거 3가지니까 2에 2 곱하기 3에 7승이죠. 7승가지의 시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품을. 조합의 수요가 4,374개의 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374개의 시작품을 만들고 판독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yn1, yn2를 측정을 해서 어떤 설계 변수 조합에서 n1, yn1과 yn2는 최대인가 동시에 yn1과 yn2의 차이는 기능 변동이 최소입니다. 그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4,374개의 조합 중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렇게 변동을 시켰으니까 초입값에서부터 탐색 범위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조합을 따지면 이렇게 조합을 따지면은 4,374개의 시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찾으면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실험은 몇 번 해야 되냐면 4,374개의 시작품에 대해서 N1에서 드럼수를 측정하고 N2에서 드럼수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8,748번의 실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만일 실험 1회에 15분이 걸린다면 24시간 철야로 해도 총 철야로 해서 92일이 걸려요. 92일이 걸리면은 4,374개의 시작품 중에서 어떤 게 가장 N1, YN1과 YN2 최대고 YN1과 빼기 YN2 이 차이는 최소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걸 이그주스티브 서치라고 그러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90일이나 걸려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다우치 메소드, 다우치 방법론인데 SNB를 정의해서 최적화 지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 행렬을 활용을 해서 실험 수요를 대폭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우치 방법론의 그 방법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실험계획법이라고도 얘기해요. 실험계획법. 자, 그러면 일단 SNB를 최대화시키는 작업인데 이제 예를 들어 다우치 박사의 품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고객부담 사용료의 역수이고 품질은 이거를 모르시면은 품질 이야기 유튜브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고객부담 사용료는 미니마이즈 되고 기능 변동량도 미니마이즈 되면은 SNB 커져요. 커지고
그런 품질은 커지는 겁니다. 그럼 맥시멈, 결국 SNB 정의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제 책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SNB 정의는 어떤 개념이냐면, SNB를 크게 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YN1과 YN2, 즉 그 RPM 수, 그 제한 설비의 RPM 수는 최대가 되고, 플러스 YN1과 Y2의 차이는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변동량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SNB를 무조건 최대화시키면 돼요. SNB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SNB 정의를 들여다보면 SNB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당연히 변제 시간은 이건 RPM이니까 드럼의 RPM을 최대화시키면 변제 시간은 N1과 N2에서 각각 최소가 되고 그 요구 기능이죠.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그다음에 N1과 N2에서의 기능 변동량은 최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NB를 최대로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직 행렬을 사용하는데 실험했을 대폭 수직 행렬은 여기서 쓰는 건 L18 수직 행렬을 씁니다. 이 수직 행렬은 이제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직 행렬을 써서 4374개의 시작품이 아니라 단 18개, 조합번호 1부터 조합번호 18까지 이 조합번호, 이게 설계 변수의 값들인데 1, 2, 3은 이제 그 설계 변수의 그 값들을 수준 1, 2, 3 수준으로 치환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계 변수의 값이 수준 1일 때의 시작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시작품을 18개만 만들면 돼. 수직 행렬 18을 쓰면. 그럼 18개의 시작품으로 N1기, N2 조건에서 36개 실험하면은 최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4374개의 시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18개만 만들면 된다고, 시작품을. 설계 변수 조합을 바꿔가지고. 이게 수직 행렬의 묘미예요. 그래서 다우치 방법론이라는 건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은 설계 변수, 이게 X1, Xn은 설계 변수의 도메인이에요. 여기에서 값을 하나 찍으면은 설계 변수의 초기값이 되는데, 이 초기값에 대해서 이 설계 변수 도메인에서 SNB 함수가 있는데, 이 SNB 함수 중에서 가장 최대가 되는 SNB를 갖는 설계 변수 값을 다시 찾는 거예요. 탐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탐색 범위를 정하고, 탐색 범위 정하는 거 아까 보셨죠? 설계 변수 초기값에서 크게 하고 작게 하고 하는 거. 그게 탐색 범위고, 수직 행렬을 이용해서 SNB를 민감도 분석을 하면은 수직 행렬, 민감도가 최대인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수직 행렬을 쓰면. 그래서 글로 해서 SNB를 최대라는 설계 변수 값을 여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초기값을 해서 또 2차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았죠? 2차 실험을 해서. 여기서 또 찾았죠? 그러면 3차 실험이 필요하면 또 3차 실험을 해가지고 또 똑같이 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다우치 실험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SNB를 최대화하는. 그래서 3차 실험을 통해서 가장 SNB를 최대로 하는 설계 변수 최적화를 선정한다. 1차 실험으로도 끝날 수가 있고, 2차 실험까지 정도 하면은 끝날 수 있죠, 대부분. 3차 실험까지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실험, 한 2차 시험 정도 하면 SNB를 최대로 하는, 즉 품질이 가장 좋게 하는 설계 변수의 값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다우치 메소드에서 최적화는 SNB가 설계 변수의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최적화에서는 스티피스트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 함수를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할 수가 있어서, 미분을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최대인, 이거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가 최대인,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우치 방법론에서는 이게 모르니까 그냥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 수직 행렬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SNB를 최대로 하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하면.
그래서 민감도를 산출하고, 여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판독기에서 보면은 다시 얘기하면 초기값을 기준으로 해서 초기값을 기준으로 탐색 범위를 정했죠.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행렬을 이용해서 제1차, 이게 수직행렬이에요. 수직행렬을 쓰면 민감도 분석이 가능해요. 민감도. 그래서 민감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SMB를 구하고 나면 각각의 그 설계 변수에 대해서 민감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설계 변수의 값이 150에서 165, 135가 되면 안테나 크기가 165가 되면 SMB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은 안테나 크기는 150이 지금 초기값인데 165로 하면 SMB가 이만큼 커지니까 안테나 크기는 지금 초기값 150보다는 165를 늘리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SMB가 커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민감도 해석을. 수직행렬을 쓰기 때문에 이 민감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계 변수 초기값 선정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제 이게 초기값이었는데 SMB를 최대로 하는 최저값을 찾아봤더니 결국은 아까 150을 180으로 바꾸고 2차 실험까지 했어요. 2차 실험까지 150인데 180으로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 이 화살표가 좀 잘못됐는데 원형 0도 1.0 20 요거는 초기값하고 똑같아요. 다만 신호 처리부 게인 1, 2를 0.25에서 0.35, 1.0에서 1.2 요거만 바꾸니까 SMB가 최대로 되는 판독기가 된 거예요. 오케이? 이래서 최저값을 찾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또 한 번 여기서 탐색할 수도 있고 여기서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실험 계획법. 다우치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우치 방법,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강조할 거는 결국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을 제한하는 제한 설비가 있어야 돼. 제한 설비가 없이는 이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다우치 방법론 개론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고객 사용 조건을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재현 설비가 있어야 그 재현 설비를 통해서 시작품을 실험을 해서 또 최저값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우치 방법론과 그다음 고객 제품 사용 조건 그 재현 설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고객 사용 조건 재현 설비 개발은 제품 설계와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성 시험하고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품을 다 개발해 놓고 고객 양산 직전에 신뢰성 테스트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개발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그 제품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변수 최저값을 잡을 때 그 설계하는 단계에 이 고객 제품 사용 조건 제한 설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 설비는 물론 싸게 개발할 수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이 고객 조건 제한 설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으면 그거는 그 회사의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제품들을 계속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이 고객 조건 제한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한 설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게 그 회사의 품질에 대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객 조건 제한 설비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스프링의 그 품질을 알아내는 단계에서 그다음에 이게 물론 좋은 품질의 스프링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제한 설비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비싸게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정경빔, 에서도 말씀드렸죠. 물론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 풀부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주 잘 고안된 어떤 철로 만든 그런 피스들이 될 수가 있겠죠. 피스들이 조각들을 알루미늄 실패에다 걸어놓고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한 3천만 원 정도는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오히려 그 비용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빈 알루미늄 실패에 그 풀부하를 재현하기 위한 그 철 피스들을, 조각들을 설계할 거 아니야.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시편 조각이 될 것이냐. 그거를 고안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죠. 이것은 이제 코멧 1이라고 해서, 최초로 제트 엔진이 달린, 여객기를 개발할 때, 코멧 1이라는 이제 여객기였는데요. 영국에서, 하빌랜드사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처음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한번 코멧 1으로 해서 어떤 공학 설계 실패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그럼 왜 그 코멧 1이 그 금속 피로 현상으로 해서, 새 비행기가 한 2년 됐을 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공중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그러면 이 공중에서 날아갈 때 그것을 재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상에서.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물탱크를 갖다 놓고 내부에, 왜냐면 비행기라는 건 항상 그 지상에서 고도 한 10km 되면은 이제 압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행기 동체가 계속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피로 현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10km 위에서는 이제 기압으로 인한 압력차가 있지만 그것을 지상에서는 비행기를 항상 띄워놓고 테스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에서 물탱크를 이용해서 그 압력이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재현 설비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 잭 같은 것도 설치해서 비행기가 받는 하중도, 외력도 재현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의 재현 설비죠. 물론 이것은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그 판독기에서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판독기. 그래서 그 판독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써서 이 드럼을 통해서 이제 변제 시간을 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제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일이 결국은 드럼 속도를 최대화하느냐. 드럼 속도가 빠르면 변제 시간이 작아지니까. 이건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현 설비잖아요. 이러한 고객 조건들을 기온과 습도, 진동, 전기적 노이즈, 이물질, 각도 이런 것들을 재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으로 해서 새로운 판독기로 해서 스타트업을 했다. 했을 때 판독기 자체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판독기에 대한 견실 최적 설계, 즉 다구치 방법론을 통해서 이 판독기의 최종적인 품질을 출하 전에 제대로 견실 설계를 하려면 이런 재현 설비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현 설비 없이 품질이 좋은 판독기를 개발해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그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독기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판독기의 고객 조건을 재현하는 재현 설비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리더일수록 그거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리더가 만약에 부하 직원들이 이런 재현 설비도 필요합니다. 재현 설비도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리더가 다우치방법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이, 즉 참된 품질의 개념이 아무도 없다면은 그 리더가 바쁜데 무슨 재현 설비까지 개발하냐? 시간과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거를 깔아뭉개게 되면 결국 그 리더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팔릴 수 있고 팔리지 않는데 그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리더일수록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자동 모드 현실 최적 설계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이거는 제가 카메라를 개발하는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상상한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든다면 이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자동 모드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고객 조건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이 뭐냐? 주변의 조도, 촬영자의 손떨림, 피사체와 배경과의 거리, 피사체의 속도, 배경의 조도, 줌인 아웃의 배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와 같은 고객 제품 사용 조건의 변화에도 극과 극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자동 모드는 견실하게 피사체 영상을 잘 찍어야 된다는 거죠. 요구 기능, 기능의 요구 기능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변동이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조건에서만 잘 찍히면 뭐합니까? 자동 모드로. 이러한 고객 조건들이 변화함에도, 극과 극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그 자동 모드에서 영상을 잘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품질이 좋은 자동 모드가 되는 것이죠. 자동 모드가. 자, 다시 얘기하면 촬영된 영상의 뚜렷함이 최대이면서, 가장 좋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그 뚜렷함의 변화가 최소로 되는, 뚜렷함의 변동이, 기능 변동이 최소가 되는 카메라 자동 모드의 설계 변수의 최저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것을 고객 조건을 재현을 해야 되겠죠. 재현을 안 하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숨을 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변의 조도, 이 조도가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서 촬영자가 손떨림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피사체의 배경과의 거리가 있더라도, 피사체의 속도가 변하더라도, 그 다음에 배경의 조도가 변하더라도, 줌인 아웃이 배열이 변하더라도, 물론 이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필름 메이커에서 제시한 필름 옛날에 이제 필름 메이커에서 제시한 고객 조건인데 제가 카메라 자동 모드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현할 거냐 이거죠. 재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피사체 조도, 손떨림, 그러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해서 그린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카메라 회사는 이러한 고객 조건 재현 설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 카메라 회사의 노하우죠.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누가 이거를 알려주겠습니까? 외부에. 그렇지만 뭔가가 고객 조건을 재현하는 재현 설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도를 조도를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줘야 되니까요. 카메라 손떨림도 재현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든지, 피사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객 조건으로. 표준 화상. 이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화상들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표현할 건가? 그 잘 찍힌다는 것이, 찍히는 그 이미지들도 여러 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고객 조건이 굉장히, 고객마다 다양한 고객들인데, 나는 뭐 인물 사진만 찍는다고 해서 뭐 고객들이 인물 사진만 찍습니까? 어떤 고객은 풍경 사진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미지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들을 어떻게 재현할 건가? 이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기술 고문으로 일했던 신도리코의 복사기 및 팩스 개발용, 복사기나 팩스도 개발해놓고 표준 화상에 이게 얼마나 잘 복사가 되느냐, 이미지가.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거를 뭐 눈에 띄는 뭐 문서 하나 가져다가 뭐 복사해보고서 잘 찍힌다고 하겠습니까? 표준 화상에 있습니다. 뭐 그건 비밀이어서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잘 보완된 뭐 기하학적 형상이라든지 사진도 있고 글씨도 있고 한 아주 잘 보완된 표준 화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2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백지 상태에서 그런 표준 화상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표준 화상이. 쉬운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머릿속에서 짜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라고 합시다. 공장 안에 16개의 제조 기계가 있고 각 기계는 작업 상태, 대기 상태, 고장 상태가 있습니다. 16개 기계의 세 가지 상태예요. 작업 상태이면은 무슨 부품을 가공하는지 표시하는 부품 40종류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요구 기능이에요. 공장 모니터링실에 보면은 화면이 있고 그 화면에 기계 박스로 된 박스가 16개가 있고 16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모니터링이죠. 16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원격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외국에 출장 가더라도 억세스에서 보면은 그 공장에 그 기계 16개의 기계의 그 상태가 모니터링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6개고 작업 상태면 뭐 예를 들어서 파라는 상태. 거기에 뭐 무슨 부품 가공하는지 40종류 부품 중에서 그 작업 상태 부품 기호가 거기 들어있다고 그러죠. 대기 상태. 이건 고장난 건 아닌데 그냥 노란 줄로 있는 겁니다. 고장은 아닌데 작업물이 없어서 놀고 있다. 고장 상태는 빨간 박스가 빨간 거로 변한다고 합시다. 고장 상태. 여러분, 이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쓰는 거예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간단한 거죠. 기계 상태가 변하면 즉시 중앙관제실 PC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겁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코딩은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견실한가? 이 코딩이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코딩 다 끝났어? 어떻게 그러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잘 작동이 되나요? 모니터링이 되나요? 뭐, 이건 뭐 문제 없습니다. 뭐, 이거 간단한 건데요. 그래요? 진짜요? 당신 이것이 요구 기능에서 진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고객 사용 조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는 요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까? 했을 때 목숨 걸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목숨 걸 수 있습니까? 제대로 작동하나요? 보세요. 뭐 기계가 없잖아요. 기계가 아직 설치 안 됐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기계 대신에 여기 3점 스위치 16개 갖다 놓고 연결해가지고, 보세요. 띡. 이쪽으로 누르면, 자, 보세요. 파란불. 띡 하면 노란불. 이쪽은 빨간불. 자,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16개 스위치 움직이는 대로 다 탁탁탁탁 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구치 방법론이라면, 여러분들, 극과 극의 고객 사용 조건이 뭡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죠? 이런 전부 통신 비슷한 프로그램은 제일 문제가 될 때가 과부하 걸릴 때죠. 이 기계들이 뭐 이렇게 늦게 움직이는데 뭐 컴퓨터는 빠른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16개의 상태 변화가 팍 일어나는 순간. 예를 들어 뭐 정전이 탁 돼가지고 모든 기계가 다 셧오프가 된다. 그리고 기계가 천천히 변하지만 어떤 3개의 상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기계 6대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3대 정도가 갑자기 무슨 상태가 탁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과부하 상태라든지 갑자기 상태가 아무리 늦게 기계가 움직이지만 갑자기 서너 개의 상태가 갑자기 컴퓨터로 들어올 때. 그럴 때도 이게 캐치를 해야지 뭐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은 말이죠. 처음 들어오는 상태 변화만 딱 하고 나머지는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니터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재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재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뭐 16개 스위치가 있는데 그럼 16명을 데려다 갑자기 스위치 딱 신호하면 갑자기 탁 변하게 한다고요? 사람, 16사람, 뭐, 8사람이면 되겠네, 8사람. 좌우에 스위치 하나씩 해서. 16개 기계. 그럼 기계 50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재현할 건가?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어쩔 수 없이 재현을 해야 되겠죠. 재현을. 그러니까 기계 상태 변화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할 경우 부하가 최대로 걸리죠. 이때도 정보의 손실 없이 기능이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컴퓨터 하나를 두고 이 컴퓨터는 이제 재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모니터링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또 짜는 거죠. 짜가지고 동작 상태 신호 발생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실패율 측정 소프트웨어 같이 돌아가서 여기서 막 기계 상태를 변화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풀부하로. 그러면 여기가 막 변하겠죠? 막 변하면 눈으로 봐서 모르니까 실패율 측정 소프트웨어도 같이 나와서 이걸로 계속 부하를 인가하면서 이 코딩을 자꾸 튜닝을 하는 거죠. 코딩. 버퍼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절대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모니터링 실패율을 극소화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코딩을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 기능, 그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 당연한 기능이고 그 기능이라는 게 풀부하일 때 극적인 고객 조건일지라도 이 실패율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코딩을 다시 튜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 최적 설계를 통해서. 이게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우치 방법론의 그 방법론 자체, 실험 계획법, 그거를 아무리 통계학적으로 실험 계획법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 해도 고객 사용 조건을 재현하는 설비가 없으면 그 설비를 통해서 극과 극의 고객 조건을 재현해서 설계 변수를 최적화하지 않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팔 수가 없는 것,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품질 관리를 뭐 열심히 현장에서 한다고 해서 품질이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설계를. 기본 설계 후반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조건을 재현하는 재현 설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를 저는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뭐 백화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나 이런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뭐 점원들의 가슴에 10,000원짜리를 꽂아놓고 이 점원이 고객이 와서 이 점원이 서비스가 나쁘면 그 10,000원을 집어간다 하는 그 황당한 서비스 정책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서비스가 올라갈까? 정책 얘기입니다. 주차장에서 손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도우미들이 뭐 반갑게 인사를 한다?
요새는 뭐 안 하더군요, 백화점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반품을 하려고 고객이 딱 이제 들어오는데 뭐 도우미들이 그런다고 해서 뭐 반품, 예를 들어 반품 정책, 반품을 받는 정책의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겠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반품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뭐 이래저래 말이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반품을 안 시켜주려고 그러고. 왜냐면 그 반품 정책하는 그 프런트 직원은 그렇게 사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반품 같은 거, 야, 막 반품 같은 거는 절대로 받아주지 마.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놈의, 그럼 그 백화점의 서비스가 뭐 품질이 좋을까요? 그렇다고 친절하게 무조건 반품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면 어떤 반품 정책을 할까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겠죠. 그런 반품 정책, 그런 매뉴얼, 그런 정책을 이제 반품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반품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비스 매뉴얼 자체가 초안이 나왔다고 합시다. 초안이. 그러면 그 초안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도 견실 최적 설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초안이 나왔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검증을 하겠습니까? 재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백화점 손님 점원 반품 상황 유형을 파악해서 극과 극의 조합에 따른 상황을 재현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것도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여러분 이 서비스 반품 정책 서비스에는 굉장히 복잡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점원, 베테랑 점원도 있을 것이고 초보도 있을 것이고 신입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점원, 그 다음에 다양한 손님, 이게 반품을 하러 온 손님들, 다양한 손님들, 그 다음에 다양한 반품 케이스, 유형들, 반품 유형들, 이 세 가지 조합만 생각해도요, 그 세 가지 조합을 생각하면 극과 극의 조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신입인 점원이 아주 까다로운 고객한테 아주 까다로운 그 반품 유형으로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한 극과 극인 조합에서도 이 반품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을 해보는 것이죠. 가상적으로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재현 스튜디오, 그거 뭐 생각만 하면은 모여가지고 다양한 점원들과 다양한 반품 정책, 다양한 정책 위반자들, 그리고 고객도 프리미엄 고객들 초청을 해서 그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것이죠. 잘 설계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그 실제 스튜디오에, 그런 스튜디오, 재현 스튜디오에서 점원들을 오게 해가지고 그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다 찍어서 교육 비디오를 해서 돌려도 되겠죠. 아니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오면 신입사원 와서 까다로운 고객하고 까다로운 반품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막 트레이닝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입 점원은 말이죠. 막 너무 막 까다롭게 굴고 해서 막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아니, 그렇게 훈련된 점원이 현장에 나가면 얼마나 견실하게 잘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또는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그런 걸 찍어가지고 교육을 해야죠. 매뉴얼만 읽어서는 무슨 놈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매뉴얼만 읽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도 재현 스튜디오입니다. 재현 설명입니다. 고객 조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지만 서비스 쪽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친절 봉사 구호를 외치거나 뭐 고객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나면 모여서 뭐 친절 봉사 다짐하며 골기 대회를 한다. 이게 무슨 골기 대회로, 이게 무슨 교통질서 강조 기간이라고 지하철 입구에서 전단을 나눠 준다든지, 무조건 웃으면서 민원실 찾아오는 구민이나 시민을 맞이하라고 지시하는 구청장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가
여러분들 사거리에서 사거리를 등짐 지고 만약 경찰서에 계신 분이 그냥 전단만 나눠준다.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뒤통수에 그 뒤에 있는 머리 뒤에 있는 그 사거리에 보면은 그 출근 시간이라든지 퇴근 시간에 극한적으로 부하가 몰릴 때 어떻게 하면 그 사거리의 교통을 잘 풀어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 사거리 말이죠. 교통 정책을 세우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재연도 해보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옛날 얘기지만 이게 보면 옛날 프리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이 택시에 보면 이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노란 딱지 그 뒤쪽에 승객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Do you need an interpreter? Say free interpreter and you will be provided with a telephone interpreter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잘 읽어봤을 때 도대체 이게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 의문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다양한 택시 기사들, 다양한 외국인들,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통역이 필요한 상황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양한 인터프리터들, 네 가지 요소들이 극과 극으로 말이죠 만들어지는 조합이면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들이 극과 극으로 있을 텐데 이렇게만 딱 써놓고서 이게 프리 인터프리테이션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리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제가 이게 안 돼서 그 텔레폰 제가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Hello, I'm from Hong Kong. I need an interpretation. 여기서는 뭐 free interpreter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통역이 필요하십니까가 아니라 택시 기사를 바꿔달라 그러더라고요. 택시 기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사무실에서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사무실에 무슨 택시 기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하다가 오케이. 그리고 제가 다시 택시 기사인 것처럼 여보세요? 하고 한국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인터프리터가 먼저 택시 기사님이시냐고 그러더니 그 플레이트 번호, 내 그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번호를. 그 차 번호. 그 차 번호, 예? 차 번호가 어딨습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전화한 건데. 그래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외국인인데 이 사람 프리 인터프리터 그래서 우선 말이죠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프리 인터프리터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프리 인터프리터라고 교육은 받으셨나요? 에이 무슨 교육을 받아? 아니 나도 그냥 영어로 하면 잘 알아듣는다 이거. 무슨 호텔로 가자 그러면 호텔로 가자 알아듣지. 그 무슨 뭐 아니 벌써부터 이게 조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뭐 옛날 얘기, 지금은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외국 사람도 이게 프리 인터프리터가 필요한 경우를 보면은, 혹시 기사가 뭐, 그런 분은 안 계셔야 되겠지만, 뭐,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조금 수상했을 때 인터프리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기사님이 혹시나 뭐, 조금 좀, 그런 경우에 프리 인터프리터 뭐, 이거 바꿔주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것도 뭔가 재현 설비 같은 게 있어서 아까 백화점처럼 뭔가 교육도 잘 시켜드리고 기자님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쓰지 말고 좀 상세하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오 하고 여기 써줘야 뭐 다양한 외국인도 뭘 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고속도로 제설 작업도 뭐 도로공사에서 요새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이게 옛날에 한번 이 서울과 대전 사이에 폭설로 해서 완전히 차들이 막혀가지고 문제는 뭐 몇 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 내내 밤새워서 그냥 차가 고립된 적이 있습니다. 십수시간, 길게는 하루가 넘도록 갇혀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없겠지만. 그럼 도로공사에서는 이건 뭐 제어할 수 없는 폭설이 내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때도 어떻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대만에서 아주 뭐 초기부터 해서 쫙 그 정책 대응을 잘했거든요. 제설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고건 총리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상기후 등 수해와 설해, 터널 내 화재 등 돌발 상태에 대응한 재해별, 단계별, 고강도 대응 지침의 일환으로 재해 대비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고속도로 재해 대응 매뉴얼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과 모의 훈련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폭설이 내렸을 때 매뉴얼 이게 초안이 나왔으면 그거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모의 훈련도 실제로는 진짜 뭐 그런 진짜 어떤 재현 상황이 진짜 아주 제대로 된 재현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겠죠. 생각에 따르면. 그러면 저런 굉장한 폭설이 서울대전에 폭설이 내렸다 하는 상황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그럼 모의 훈련은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럼 서울대전에 고속도로 탁 1시간 동안 막아놓고서 훈련을 한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훈련을 그냥 뭐 흉내만 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매뉴얼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이 현실 최적 설계 방법론 그런 개념에 따라서 진짜 확실하게 극적인 고객 조건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이 매뉴얼대로 하면은 잘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죠. 해야 되겠죠. 자, 뭐 그거는 자, 그래서 그러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너는 뭐 제대로 하고 있냐? 너는 견실 최적 설계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는 뭐 지난 얘기지만 이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의 이클립스 2라고 해서 플랫폼이 360도 막 회전하는 겁니다. 육자유도 움직이는데 XYZ 병진 운동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모션은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거는 이게 360도 막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거는 기존의 모션 시뮬레이터는 뭐 스튜어트 플랫폼 같은 거 경사각이 한 2, 30도밖에 못 가고 이게 30, 60도 돌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모션 시뮬레이터 같은 거는 이게 직접 사람이 돌아야 되니까 제가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을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이런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이게 대구의 뭐 허리케인이라는 모션 시뮬레이터인데요. 보면 이와 같이 이게 이제 모션 시뮬레이터에 이제 가는 거면 이거와 같이 동기화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재현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냥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보면은 지금 이제 롤러코스터에 이제 배차가 지금 가는 거죠. 요거하고 요게 동기되고 있습니다. 좌우가. 그래서 내려가면은 이제 이것도 내려가죠. 뭐 요 정도는 기존 스튜어트 플랫폼으로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이 정도 내려가는 건 뭐 가능합니다. 쭉 내려가죠. 이제 여기서 빙 도는 거는 직접 이게 돕니다. 이렇게 도는 모션 시뮬레이터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이거 360도 이제 좌우로 돌아갑니다. 트위스팅 하는 거. 이것도 계속 이 시뮬레이터는 이제 연속적으로 회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개발을 해서 문제는 이게 저희가 이제 칵핏을 달아가지고 이제 제트기 같은 거 전투기 같은 것도 막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전투기가 이게 시뮬레이터. 이 정도는 뭐, 저 보십시오. 이게 좌우로 막 돌아가죠. 360도. 연속적으로 무한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돌아가고. 이런 이제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칵핏 인 디 에어. 그래서 육자유도입니다. 스피닝만 하는 게 아니라 XYZ 병진 운동도 하면서 스피닝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게 연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전력 공급이 밖에서 돼야 되니까 그 슬림링을 통해서 전원을 계속 공급해야 되거든요. 전철은 회전 운동이나 직선 운동하면서 슬립이 일어나면서 계속 전원을 공급하죠. 기차도요. 이거는 이제 회전 운동이니까 스냅링이라고 해서 회전을 하면서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또 하나는 인코더 시그널은 밖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슬립링이 필요한데, 이 슬립링의 기능이 이제는 이 진동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극한적으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고객 제품 사용 제한 설비를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그 최적 설계 다 해서 시그널 신호 처리 부분에 견실 최적 설계를 해서 이제 저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다우치 메소드, 다우치 방법론, 견실 최적 설계 방법론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설계변수 초기값이 나오면 시작품이 만들어지죠. 그 시작품으로 해서 그냥 출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설계변수 초기값을 다시 최저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 최저값의 의미는 SNB를 최대화로 할 수 있는 설계변수 최저값을 찾는 건데, SNB를 최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극과 극으로 고객 사용 조건이 변함에도 불구하고 요구 기능이 좋은 상태로 지금 처음에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극과 극인 고객 조건을 받더라도 초기 상태의 좋은 기능의 변동이 최소가 되면 SNB가 최대가 되니까 그게 바로 품질이 좋은 거죠. 그러한 최저값을 찾는 실험을 통해서 최저값을 찾는 것이 다우치 방법론이고, 결국 그러면 이 다우치 방법론으로 최저값을 찾아야지만 내가 바로 목숨을 걸고 내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품질이 진짜 참된 품질이 좋은 그러한 제품 개발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